안녕하십니까. 불광출판사의 책 팟캐스트 저자에게 듣는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아주 세상도 어지럽고 정치판은 아주 핫하게 뜨겁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문제를 책을 통해서 해결하고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는 바로 요즘 가장 언론지상에서 가장 핫한 저자입니다. 싸우는 심리학자 김태형의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 이 책을 쓰신 김태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여기 수식어가 네. 싸우는 심리학자 김태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뭘 어떻게 싸우시는지. 출판사 쪽에서 붙인 제목이긴 한데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주류심리학, 그동안 한국에서 예. 보통 대학에서 가르치는 예. 주류심리학을 많이 비판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따라서 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 저만의 독자적인 심리학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것도 싸우는 심리학자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도권에 있기보다는 밖에서 할 말을 다 하면서 이제 거침없이 정치 비판이라는 것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붙인 이름 같아요. 그러면 주류 심리학의 어떤 부분이 주로 주류 심리학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심리학, 보통 한국에서 주류 심리학이 되는데, 네. 미국 심리학의 특징은 일단 인간관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주의적 인간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혹은 이제 자본주의적 인간형을 인간의 이제 본질로 보는 인간관, 이런 게 있고요. 저는 사회적 존재,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는 심리학적 입장, 인간관을 가지고 거기에 기초한 심리학 이론을 좀 전개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좀 말을 정리하면 출발점 자체가 틀린 거죠. 좀 따뜻한 인간. 따뜻하게보다 과학적이라고 하죠. 과학적인. 네, 저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과학적인.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냐를 정확하게 봐야 과학적 심리학이 되는데, 인간 자체를 생물학적 존재로 보면 그거는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거는 딴 걸 다 떠나서 비과학적인 거죠. 선생님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한동안 심리학 예. 안 하셨다고 제가 네. 저자 소개에서는. 저희가 이제 대학 들어갈 무렵은 심리학이 인기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잘 안 하고 지원하려고 선생님도 말렸어요. 야, 너 정말 그렇게 뭐랄까 인문학 꼭 공부하고 싶으면 철학과를 가라. 심리학과 가서는 비전이 없다. 친구들도 뭐 나중에 점집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말리던 분위기라서 저희 때는 심리학이 인기 학문이 아니었고, 그래서 대학에 가보니까 저희 과에서도 정말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온 학생들은 남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3~4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지망이에요. 뭐 법대, 경영대 이런 좋은 데 썼다가 떨어져서 이지망으로 걸린, 우리 때는. 이 친구들은 심리학 공부하고 싶어 온 친구들은 아니고 그냥 다니는 거죠. 고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제 한 서너 명 되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심리학의 뜻을 품고 심리학과 진학한 사람들인데, 들어가서 이제 다들 이제 거의 기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벌써 고등학교 때 막 프로이트나 융, 프롬 뭐 이런 사람들 책을 읽은 학생들인데, 이제 대학에 들어오니까 배우는 거는 거의 그겁니다. 뉴런 구조, 그다음에 쥐 이렇게 찔르면 뭐 어떻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이제 알던 기대했던 심리학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 서너 명은 거의 심리학 포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정말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 들어왔던 사람이 심리학자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비슷한 이제 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뒀다가 이제 미련을 가지고 대학원을 이제 갔었는데, 가보니까 학부 때 배운 거를 영어 원서로 가르치는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별로 배울 게 없겠다. 그래서 내가 그만뒀다가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해봐야 되겠다. 대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독학을 시작해서 심리학자 된 겁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계기는 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뭐 심리학과 출신인데 저희 동창들이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거든요. 심리학과 동창들이 만나면 야, 우리는 심리학과를 왔는데 왜 우리 마음도 모르냐,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하는데, 실제로 심리학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뭐 힘든데 왜 이게 어디서 비롯됐는지, 내가 내 마음조차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첫째 아이가 이제 그 당시에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고 해서 상담을 좀 받게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깨우친 게, 대학에서 안 배운 것들 중에서 유용한 게 있다. 그럼 이 유용한 거를 내가
잘 흡수를 해서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심리학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벌써 때려치고 그만두기에는 좀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 최근 들어 심리학이나 인간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죠. 90년대부터가 많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이제 인기 학문이 됐죠. 그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상처가 좀 커지고 있는 현상. 예. 그러니까 다들 살기 힘들고 예. 뭐 마음이 복잡하니까 인간 심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으로 패러다임이 넓어지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제 요구, 이것도 높아진 것도 있고, 그게 결합되면서 하나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 심리학이 기초학문으로서 다양한 학문에 기초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경영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학문에 심리학이 바탕에 깔려야. 컴퓨터 공학에도 그렇습니다. 심리학이 오히려 그러기에 들어가고 정치에도 들어가고. 또 최근에 그 AI 인공지능도 이게 심리학적 이해도가 없으면 조금 도움이 되죠. 예. 그게 이제 그런 요구가 높아지면서 심리학이 미국에서도 많이 부각이 됐고, 그게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심리학이 요즘에 인기 학문이 된 겁니다. 심리학을 공부하시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 이제. 뭐 다행은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인기 학문이 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서 결국 그 자리를 찾아와서 예. 내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 책은 어떻게 처음 언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이제 제가 2015년경에 네. 그 박근혜 씨의 이제 심리 상태를 질문하는 일이 있어서 어떤 언론에서. 네. 그래서 제가 가볍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몇 가지를 쭉 얘기했었는데, 네. 이제 그 중에 핵심이 이제 그런 거였죠. 뭐 의존심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공포심에서 의존심이 강하고, 그게 인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대인불신감이 심하기 때문에 극소수 측근에게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제 그 사람들이 박근혜를 조종한다 뭐 이런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었고요. 잘 안 믿고. 점쟁이냐는 이야기를 할 만하네요. 근데 다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번 해제가 됐다가 끝났는데, 네.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재조명이 된 거죠. 정확한 규정이 있었다, 이런 조명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심리 분석의 중요성이 이제 국민들 속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도자, 국가 지도자의 정신 건강 같은 거를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게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출판사에서 찾아와서 그 기사를 보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을 그렇습니다. 이 저기 예. 원더박스에서. 예, 기사를 보고 오셔서 그러면 차기 대선도 해야 되지 않느냐, 주자들. 이 책이 320쪽에 굉장히 뭐 네. 작지 않은 책인데요. 네. 원고 분량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제곱되죠. 집필 기간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집필 기간은 2달. 2달. 와, 굉장히 빨리 쓰셨네요. 제가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요. 네, 선생님이 책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한 25권 정도. 25권. 네, 그리고 그 중에는 뭐, 이 문광부 교양 우수 네. 선정된 것도 여러 권 있고. 네.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빨리 많이 잘 쓰는 그 네. 저자인 셈이거든요. 네. 그렇게 책을 그렇게 많이 빨리 쓰실 수 있는 어떤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제 네. 개인적으로 아, 보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할 일이 없어서 빨리 썼고, 네. 유명하지 않을 때는 부르는 데가 없고, 뭐 이제, 네.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책만 쓰니까. 네. 연구한 거 그냥 책을 쓰고. 뭐 책만 쓴다 그래가지고 뭐 원고가 쭉쭉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잠복기가 있었던 것도 크지 않나 싶어요. 제가 심리학을 그만두고 사회운동을 쭉 했었는데, 길게. 그 기간 동안에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경험했던 것들이 쌓여 있었다가, 이게 심리학을 만나면서 이론적 틀이 갖춰지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다량의 책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도 봐도 좋은 저자지만 네.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쭉 필요한 책들, 청소년들한테도 필요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책이 물론 지금 가장 핫하고 중요한 책이지만, 네. 선생님 책 중에서 우리 저기 청취자나 시청자들한테 또 어떻게 심리학을 알고 싶은 사람,
정말 기본적으로 네. 심리학이 뭔지, 그리고 네. 내 인생의 심리학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쓰면 좋을지 책 한 권을 권하신다면. 그게 두 가지. 하나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 치유하고 싶다. 예. 이쪽에서 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예.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 하는 책이 제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고, 이 책은 자기 분석 지침서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따라서 쭉 하면 자기 분석이 되는 책이에요. 치유까지도. 그런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 심리학 자체 이해에 관심이 있으시다. 예. 그러면 최근에 나온 심리학을 만든 사람들, 이게 심리학사거든요. 심리학의 역사를 쭉 쓴 건데,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접하기엔 제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선생님 쓰신 책 여기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대선에서 가장 뭐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심리적 분석에 보면 네. 그 선생님 책 읽다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어린 시절의 그 어두움이라든가 그 점에 대해서 저기 그 우리 문 후보의 그분은 동력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심리학에서 이제 보통 상처의 치유라고 그러면 일단 자기 분석이 돼서, 예. 심리 분석을 받든 자기 분석을 하든 자기 상처를 이해해야 되겠죠. 나한테 이런 점이 있다. 원인은 뭐다. 이거 이제 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예. 그럼으로써 이제 그 상처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이 이제 치유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그 과정이 필요하시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상처의 원인과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바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통찰을 얻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알고도 한참 걸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일단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왜 지금 이럴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원인, 이유, 그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그 여기에 지금 뭐 네 분의 그 대선 후보 또 대선 후보였던 분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후보에서는 이제 물러나셨죠. 그렇죠. 다들 정신적 그 어떤 그 심리적인 배경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이 넷 중에서 다 장단점이 있겠죠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제일 심리적으로 멘탈이 강한 분 같습니까? 멘탈이 제가 이재명 시장이 제일 강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일단 치명적인 상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에 막 노동하고 프레스에 손을 다치고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고생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겪으면 인간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극복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극복하는 과정에서 치유가 됐느냐, 또 그 고난과 고통을 건강한 사회의식으로 승화시켰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거기서 성공적이면 오히려 그 고난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고통과 고난을 상당히 잘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승화시켰다. 이런 이제 제가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개중 멘탈이 제일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럼 멘탈이 제일 약한 분은? 멘탈, 굳이 뭐 따지자면 멘탈이 제일 약하다면 뭐 약하다면 나쁜 쪽이라면 유승민 후보가 오히려 제일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자기 분노나 반항심을 잘 통제를 못하시니까. 그래도 가장 보수적이고 네. 그 지금 보수 진영의 어떤 네. 뭐 지금은 조금 주춤을 하지만 네. 그래도 보수 진영의 어떤 간판으로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리더십이 있는, 그다음에 정치 철학이 확고한 리더라면, 유승민 씨가 만약에 이제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이 지나치게 이게 문제가 많은 집단이다,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합리적인 보수를 하겠다고 이제 결심하시는 건데, 그 합리적인 보수를 이끌어내려면, 변화시키려면 원대한 꿈과 결연한 의지, 준비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니고 화난 박아버리는, 좀 속된 말로 화난 그냥 들이박는 그런 거기 때문에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요. 이 싸움꾼 이런 쪽에서 우수한데, 리더로서는 검증이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바른정당에서의 반란도 사실 그런 점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바른정당에서는 자꾸 뭐 후보 그만두라고. 그렇죠. 그게 이제 벌써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 끌고 나올 때는 분위기 띄워 잘 끌고 나오는데 반란을 잘 주동하는데 뒷수습을 잘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동도 어떻게 네. 멘탈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인자에 적합하다, 1인자로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남았는데 사실 참 이렇게 이 두 분 다 꼭 집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참 뭐하긴 한데 네. 우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 같아요? 멘탈이 강한 분일까요? 약한 분일까요? 뭐 그게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긴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에 나왔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강한 편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멘탈이. 일단 이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는 내적인 동기가 되게 약하죠. 다른 여태까지 나왔던 대통령 후보들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시대적 요구, 국민적 지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권 주자로 옹립된 경우에 가깝다. 선생님 책의 표현에 빌자면 등대 밀려서 네, 나온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지난 대선 시기에도 제일 많이 받았던 지적이 대권 의지가 없다, 열정이 안 보인다, 뭐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대선에는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네. 또 우리가 한번 했었으니까 네. 지난 대선 때보다 좀 나은 모습을 보이곤 있어요. 네. 하지만 근본적으로 크게 심리가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등더미가 나온 케이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좀 그 외모에서 풍기는 강인함보다는 굉장히 유약함이 많이 보이신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유하시죠. 네. 네,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성소수자에 대한 발언도 바로 오늘 네. 그 사과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뭐한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그 호감이 가는 굉장히 원만한 분이라는 인상도 있지만 국가 지도자에게는 어떤 단호함도 있어야지 되고 네. 자기 판단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어필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권 의지가 있다는 것은 네. 건강한 의미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하고 싶은 게. 그러면 그 처절한 열망 같은 게 느껴집니다. 예. 이제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그걸 읽을 수 있고 예. 그 처절함이 느껴지죠. 좀.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봐도 열정이 느껴져요. 아, 저 사람 뭐 하고 싶구나. 폭발하고. 뭘 이루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문재인 후보를 보면 잘 안 느껴지죠. 저분이 지금 뭘 하고 싶을까. 이제 사람들이 좋다는 건 다 하시겠다 그러는데 본인이 정말 눈에서 불이 팍짝불짝 하면서 해보고 싶어 하는 뜨거운 열정은 잘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네. 이게 이해가 되네요. 그게 이제 내적 동기의 인정의 차이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통령이 그 되냐. 맨날 그래도 적폐청산하겠다. 네, 이제 다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특징이 그거죠. 국민들이 얘기 안 하는 건 얘기 안 하시죠 또. 앞장서서 얘기하는 건 없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들 그때 북진 통일 얘기하고 멸공 외칠 때 연방제 얘기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두드러 그것 때문에 두드러 색깔로 맞아요. 네. 네. 아주 빨갱이로 몰리는 거 알면서도 줄기차게 연방제를 주장하셨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무도 맞서지 않았던 조선일보에 맞서서 끝까지 싸웠고 지역감정 깨겠다고 부산에 가서 들이받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 문재인 후보는 적어도 정치 인생을 쭉 보면 국민들이 얘기하지 않는 소수의 입장을 대변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투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표현한 바에 하면 멍석을 깔아주면 거기 앉기는 하시지만 먼저 멍석을 까는 일은 안 하시는 국민들 앞에 서서 표현에 싸우는 일을 잘 안 하시는 그런 면의 그 애매모호함은 우리 지금 탄핵된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도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하기 싫은 사람인데 수구 보수 세력이 상품화시켜서 앞잡이를 내세웠다 이런 제가 분석을 했었던 게 그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박근혜 씨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교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되죠. 박근혜 씨는 정신 건강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네, 사회생활을 지금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이제 상태에 있는 분이고 문재인 씨는 일반인으로서 우리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정신건강 양호하시고
사람 참 좋아서 이웃으로 사귀고 싶은 분인데 친구하고 싶고 근데 대권 의지가 없다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지만 그다지 꼭 하고 싶은 열망이 없는 사람을 거기다 올려놨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욕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 5년은 만약에 뭐 지금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장 유력한 네. 후보가 지금 문재인 후보, 네. 그 다음에 이제 2위를 달리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인데 네. 그 둘이 됐을 경우에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좀 극복하면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갈 수 있을까요? 조금은 나아지겠죠.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 새누리당 혹은 뭐 한국당이 잡고 있었던 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은 이제 없어질 테니까 발전하긴 할 테지만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국민들이 할 일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야 하고 이제 두 사람 바꿨으니까 이제 대통령 바꿨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생업에만 종사하자 이렇게 하면 사회가 바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두 분 특성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역할 이런 것이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하는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특히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네. 내가 갑철수입니까? 네. 또는 뭐 아바타입니까라고 네. 자기 문제를 네. 그 문 후보에게 묻는다거나 또는 저기 이 유승민 후보에게 그 저 사람이 그랬지 않느냐 나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자기 할 말을 남한테 딱 미루는 부분이 네.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건 어떤 심리에서 나올까요? 이게 이제 권위에 저항을 많이 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릴 때 반항을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반항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권위를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 자기 힘을 믿게 되니까. 그래서 반항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백업, 지지 이런 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데 네. 반항을 잘 못해본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네. 상당히 그런 거 필요합니다. 모범생이기도 하네요, 이분도. 모범생이죠. 모범생이. 그 선생님, 문재인 후보도 모범생 콤플렉스가 있다고. 착한 아이 콤플렉스. 착한 애 콤플렉스. 두 분 다. 두 분 다. 네, 그리고 모범생 과고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런 심리적으로는 그런 네. 반항하지 않고 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지금까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내면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뭐 대통령이 되건 말건 간에 제가 보기에는 좀 뭐 대통령이 되면 또 이제 모르겠지만 안 되면 또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겪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자기를 추스리거나 좀 심리적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 능력이 욕심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예에 기초한 대권력은 강하단 말이죠. 지금. 예, 예. 돼야 된다. 난 대통령이. 예. 그런 의지, 욕구는 강한데 능력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욕심이 과하면 사람이 좀 과도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 능력을 초월하는. 네.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죠. 안철수 씨는 새정치를 하고 싶었다.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그거를 보여주고 또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내가 이 정치판에 뛰어들었으니까 빨리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이 개인적 욕망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철학 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는 제가 그 책에서 분석하기로는 명예욕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명예욕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명예롭다, 명예롭지 않다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권력이 강한 조건이 되면 예. 자기 합리화도 가능해져요. 예. 바른정당하고 손잡는 것이 불명예라면 안 잡겠지만 어느 순간 이걸 명예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말을 바꾸는 거죠. 사드 반대한다 했다가 계속 찬성한다 이렇게 그 바꾸고. 성소수자 문제도 계속. 네, 왜 바뀌냐 그러면 권력을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는 권력 의지가 좀 너무 없는 게 조금 문제가 네, 돼요. 네. 이 안철수 후보는 권력 의지는 너무 많은데 능력이 좀 안 되는. 권력이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국가 민족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가 아니고 내가 일단 대통령이 돼서 빛나는 명예를 쟁취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초리를 늘 의식해야 되고, 그렇죠. 잘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누군가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장기에 네. 어린아이의 그 네. 정서적 발달 과정을 보자면 네. 좀 정체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어린 되게- 시절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된 거죠. 성인이 되면 네. 다 그걸 극복하잖아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사실 심리적 상처의 핵심은 그겁니다. 어린 시절의 욕구가 해결이 안 돼서 어른이 돼서 유아기적 욕구에 얽매여 있는 게 상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는 결국 그겁니다. 유아기적 욕구를 놓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어른 됐으니까 포기해라고. 억울하지? 이러면 억울하죠. 억울하죠. 울어야죠. 슬프니까 울고 막 울고 하죠. 상담 과정에서.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포기하죠.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할래. 사랑받기 그만두고 나도 이제 어른스럽게 살 거야. 이게 치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기나 유아기 때 충족돼야 될 기본적인 욕구가 다 충족이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된다. 중요한 욕구들이. 그럼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따라다닙니다. 어른이 돼서도. 그래서 어른 돼서도 사랑받고 싶어하고 어른 돼서도 칭찬받고 싶어하고 어른 돼서도 그러면 뭐 이분의 그 어떤 그 컴플렉스의 대상은 아버지, 주로 아버지 주로 쪽입니다. 아버지. 예. 아버님이 의사죠. 의사셨죠. 예. 본인도 예. 의사였고. 예. 그럼 아버지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어서 음. 자기 뜻보다는 아버지의 의지에 가지고 의사가 됐죠. 그렇게 의사가 됐죠. 원래는 공대를 가야 될 분이었죠. 공대를 가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의사가 되길 바란다는 것을 지레 짐작하고 알아서 이제 자기가 가서 진로를 바꿉니다. 아버지가 뭐 강요를 한 것도 아니에요. 하기는 지난 그 저기 서울시장 선거 할 네, 때 그때 네. 후보 사퇴할 때도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자, 이 책의 제목은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의 주체는 국민일 텐데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선생님께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 지금도 여기 오다 보면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고 서 계시거든요. 네.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도 계속 부정을 하고 네. 저분들의 심리 상태가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해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 그렇구나 하는데 저분들은 왜 그래도 지나가는 세월에 저렇게 아직도 집착을 하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야지 되고 그 남들에 의해서 다 사실로 인정되는 것조차도 부정해야 되는가? 네. 그 심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네. 이 정신 건강이나 예. 반성에도 돌아오지 못한 다리가 있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못 돌아오는 데가 있습니다. 왜 예를 부러져 들면 버립니까? 이제 너무 심해져서 상처가 상처를 들여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내가 도둑질을 하나 했다. 친구를 몇 대 때렸다. 왕따 시켰다. 그러면 한 2, 3년 지나면 죄책감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친구 만나 사과할 수 있어요. 울고 사과하고 이제 재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짓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살인도 했다. 근데 물론 이제 안 들켜서 감옥을 안 갔다. 근데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때도 역시 나이가 한 60, 70 돼서도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사람 죽인 거 미안합니다 하고 사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이 한국에서 극우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걸 평생 해왔다면 어느 순간 거기에서 반성하고 그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 되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려는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붕괴가 되는 거죠. 그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을 보면 그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 권위주의적인 이제 한국인을 대변하는데 이 아버지의 유일한 프라이드가 뭐죠? 이 월남전입니다. 월남전 참전용사다. 국가를 내가 지켰다. 자, 이게 부정되는 순간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는, 자기 인생이 부정되는 듯한 상황. 정신건강이 우수하면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70대에서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정신건강이 많이 악화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정권이 바뀐다는 거를 뭐 기정사실로 한다면 네. 그 바뀐 정권에서도
그런 현실 부양을 계속해서 해야 될 텐데 네. 사회적 어떤 결속이라든가 뭐 과거의 상처는 과거의 상처대로 두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뭐 시민들이라든가 국가라든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저게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이거죠. 이제 한국의 이제 소위 이제 보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수 이데올로기가 정말 마음에 들고 좋아서 그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공포 때문에 보수 쪽에 가서 보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메커니즘이 되게 사실은 간단하면서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해를 안 하는 대목인데 뭐 프로이트 얘기를 제가 간단히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 있죠. 이제 아이가 엄마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성역설을 빼고 해석해보죠. 엄마를 좋아해요. 근데 안 돼요. 아빠가 그걸 알면 자기를 거세할 것 같고 하여튼 이제 거세를 빼면 뭐예요?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아빠를? 패고 뭐 해칠까 봐. 네가 가면 엄마 편 들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서워서 프로이트의 주장에 하면 결국 이 아이는 그 공포를 감당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서 아버지가 동일시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이제 프로이트가 거기서 성역설이라는 거는 잘못된 거를 뺀다면 한 가지 명백하게 밝혀낸 게 뭐냐면 공포가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게 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한다 하는 걸 밝혀낸 겁니다. 뭐 이제 그 뒤에 이제 에리 프로 같은 심리학자도 그 부분을 강조했었고요. 저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현실에서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막 7, 80% 넘어요. 자기 권리. 네, 근데 한국은 10%도 안 됩니다. 이념적으로 보죠. 네, 왜 그러냐면 북유럽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가입하는 게 노동자한테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7, 80% 가입하고 한국 노동자들 그걸 몰라서 10%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노동자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왜 안 하느냐? 공포 때문이죠. 가입하면 당장 탄압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빨갱이로 몰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가지는 데서 공포사회가 되고 공포가 작용하면 일단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이성적인 판단 이전에 공포가 작용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는 공포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해방 이후부터 무자비한 폭력과 탄압이 있었던 사회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정부에 저항하면 빨리 종북으로 모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공포가 굉장히 커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럼 이 중에서 상당수는 그런 공포 때문에 무서워서 노조에 가입 안 하듯이 보수 쪽 가서 보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수긍한 겁니다. 저항 못하고. 그 세월이 7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성적인 설득을 통해서 바뀔 수가 없어요. 공포 때문에. 노동자들한테 노동자 가입하라고 지금 가입 안 합니다. 하면 탄압받으니까. 딱 하나죠. 가입해도 안전하다는 걸 보여줘야 가입을 합니다. 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수에서 빠져나와서 진보 쪽으로 이동을 해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면 이동하죠. 그래서 저는 지난 촛불이 5개월간 지속되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박근혜를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공포를 상당 부분 줄였을 거란 말이에요. 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쟤들. 그리고 나의 편이 더 많고. 그렇게 겁낼 필요 없어. 하자 30%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졌잖아요. 25%까지 떨어졌다가 또 떨어졌다가 5%까지 떨어졌습니다. 4%. 네, 4, 5%. 근데 이게 이제 복원이 돼도 많이 다시는 옛날처럼 복원은 안 될 테지만 일단 공포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과정이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있으면 보수층은 5%, 10%에서 묶일 거라는 거죠. 극우 보수층. 네, 극우 보수층에서 정신적으로 그나마 좀 양호한 사람들은 빠져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5에서 10%가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대세가 장기간 지속되면 항복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죠. 어느 순간. 사람이 처음에 암 걸렸다면 부인하잖아요. 내가 암이라니. 물론 이제 건강한 사람은 처음부터 받아들이거든요. 암이라도. 근데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암 그러면 일단 부인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인데 어때? 암 환자도 결국 인정하거든요. 5군데 갔는데 다 암 진단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이 상황을. 역전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 5%도 깨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성적으로 그분들을 붙잡고 우리가 새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좋은 세상은 이런 것이죠. 이거 설득해서 잘 안 돼요. 안전하다는 안심을 시켜주고 당신들이 그걸 벗어나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바꿔도 당신들은 잘 살았다.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꼭 사회적 문제나 국가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개인의 경우에도 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가 누구나 다 어떤 공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있죠. 경제적 공포라든가 정치적 네. 공포, 신분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공포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극복할 수 있겠죠? 그 줄어들고 있죠. 계속.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사회 발전을 나타나는 것이고 앞으로 빨리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줄어들면 일단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성적 판단, 합리적 판단 이런 게 가능해지고 또 서로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선생님 이 책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 어떤 분이 좀 읽어서 줬으면 좋겠습니까? 이 책은 모든 국민이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네. 그래도 특히 어떤 뭐 대통령이라는 건 사실 하나의 뭐 상징이지만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어떤 그 다른 각각의 모습들을 이 책을 통해서 네. 읽고 네. 또 내 어떤 문제의 이면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정치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네. 사실은 한 개개인의 삶의 문제 또는 자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네. 네. 이게 좀 소설처럼 아주 잘 익혀요. 술술술술 네. 등장인물 네. 이 한 인물의 어떤 그 일대기 네. 전기도 나오고 네. 또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의도해서 그렇게 쓰신 건가요? 제가 원래 글을 네. 좀 어렵지 않게 쓰는 좀 아이고. 철학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저자십니다. 앞으로 어떤 다른 책 또 내실 계획이? 뭐 계속 지금 자살에 관한 책이 나올 거고요. 한국인은 왜 자살하는가. 지금 거의 원고 2교까지 봤으니까 네, 이제 곧 나올 거고. 그건 뭐 원더박스에서 아니, 다른 데입니다. 다른 데입니다. 네. 뭐 그리고 또 써야죠. 계속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계속 쓰고 싶은 건 뭐 당연히 학자로서 학자의 제일 임무는 책 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책을 쓰는 게 네. 선생님의 어떤 그러니까 무슨 유명해진다거나 네. 무슨 돈을 벌다든가 이런 거 말고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제 정체성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학자이기 때문에 학문으로서 자기 실력을 쌓고 그걸로 사회에 기여하는 게 제 임무지 유명해지는 게 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뭐 자꾸 주변에서 TV에 나가라 뭐 연예 프로도 나가라 하는데 저는 이제 계속 거절하는 이유가 학자가 그런 그래서 좀 유명해져야지 또 그 좋은 책을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잖아요. 언젠간 읽겠죠. 이 좋은 책 많이 안 팔립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명저는 그 당시에는 안 팔려요. 그래요. 시대가 그래도 좋은 책인데. 시대가 지나고 나서 더 이제 인기가 있고 뭐 인정을 받는 거지. 그래서 학문적으로 가치 있는 책을 써야지. 뭐 시류에 영합해서 좀 더 팔리는 책을 쓰는 건 제가 추구하는 노선이 아니고. 참 그렇군요. 제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카를 융이 자서전에서 썼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나의 삶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가 쓴 글밖에는 남아있지 않는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 선생님 말씀 진짜 글로써 이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이게 네. 모든 아마 학자들의 그 이념이자 이상일 텐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현실에서 그렇게 안 되죠. 일단 돈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선생님 심리학은 선생님한테 돈이 됩니까? 지금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게 얼만큼 해서 그렇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활동한 게 2005년이니까 10년 넘었는데요. 초기에는 고전했죠. 돈이 안 돼서.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계속 저는 원칙적인 글을 써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인정해준 사람 늘어나고 밥도 먹게 되고 학자가 밥만 먹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라서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자는 나중에 책으로 평가받는 것이고 건축가는 그 사람이 남긴 건축물로 평가받는 것이고 화가는 그림으로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하는 게 제 임무고 거기에서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뭐 그건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원더박스에서 나올 책은 아니라 그러셨지만 네. 그래도 또 지금 쓰고 계신 책 나갈 책 또 그 책도 주제가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자살을 너무 많이 하니까 12년째 OECD 형국 중 1위 아닙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랑 설레가 많지 않습니까? 뭐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다, 뭐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해고한 게 있고 원인이 정확하게 뭐냐, 그리고 뭐가 이제 해결돼야 우리가 자살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죽는 거냐. 그러니까 같은 신자유주의 체제, 한국만큼 후진 나라들도 많은데 왜 유독 우리만 이렇게 많이 죽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많이 이제 여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한국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한국인에게 맞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 책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네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인데, 그럼 우리는 선택에 어떤 심리적 태도와 자세로 이번 대선을 선택해야 될까요? 일단은 개인적 욕망을 내려놓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말은 그럴싸하게 해도 뒤에 자기 개인적 욕망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얻는데 더 유리하다든가 이 사람이 되면 내가 돈 버는데 좀 유리해. 이런 개인적 욕망으로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촛불항쟁이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적 욕망을 배제하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나중에 욕도 많이 하게 됩니다. 좀 잘못하면. 그래서 열렬한 지지자가 가장 심한 어떤 욕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분들 빠가 까를 하는 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심리적 또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물론 대통령 선택에 네 분의 그 대선 후보자가 나오지만 본질은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큰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 책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고, 또 이 저자는 자기가 확신하는 길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쓰신 좋은 길에 대한 안내, 우리 독자들이 다 그 길 속에서 자기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팟캐스트인데 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